6장을 전반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을 배웠죠. 모델이 개수가 유한한 경우하고 모델이 개수가 무한한 경우 나눠서 트레이닝 에러하고 테스트 에러, 오늘 좀 더 일반화시키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갭이 데이터셋의 사이즈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굿뉴스는 둘 사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 사이에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굿뉴스고요. 언급 안 한 배드뉴스는 실제 상황은 이에서 가정한 상황과 다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일 초반부에 첫 페이지인가 두 번째 페이지에 팩 어썸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라는 무슨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별게 아니고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는 전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모든 머신러닝은 대체로 그런 가정하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음성인식을 한다라고 칠 때 음성인식의 AI를 만드는데 보통 데이터셋은 스튜디오에서 아주 배경 잡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또 발음이 아주 좋은 아나운서들이 발음을 하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음성인식. 보통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근데 만약에 그 AI를 자동차의 보이스 커맨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MP3를 켜라, 아니면 어떤 기능을 켜라, 에어컨 온도를 켜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릴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다른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잡음이 굉장히 셉니다. 주변 잡음도 일종의 그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즉 확률과 확률 분포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문제인데,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콜센터라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음성인식 AI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면 인식률이 거의 90% 이상 나오는데, 실제로 이 콜센터에 사람들이 왜 고장나면 전화하고 고쳐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콜센터 있죠. 그런 회사하고 같이 산학과제를 했었는데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인식률이 어떨 때 막 60, 70%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나 봤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분들, 그래서 저쪽 남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해서 사투리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예 못 알아듣는 분들. 그리고 이 발음이 불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셋은 아나운서들이 명확하게 발음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대할 때도 대강 명확하게 발음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리뭉실 발음하고 넘어가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게 음성 인식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응용이 다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현실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론에서는 잘 된다고 이제 우리가 검증을 했지만 실제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뭐 요거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끝냈었죠. 지나친 흡연 광고랑 비슷한 얘기인데,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 라는 말이 머신러닝에서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습 데이터에 트레이닝 에러를 낮추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언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느냐, 또는 트레이닝을 할 때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그만둬야 되느냐. 그냥 영원히 학습하는 게 아니고 에폭이나 리스터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학습이 정도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런 이슈들을 조금 이따 다뤄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4가지 종류의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있다고 했죠. 학습하는 방법론 측면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로스텀을 좀 바꿔주는 거, 이거를 좁은 의미의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명한 방법이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이 있고, 드랍아웃은 특별히 얘기 안 하더라도 거의 한 70~80% 거의 디폴트로 쓰이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의 개수보다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델보다 데이터 숫자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걸 인공적으로 부풀리는 방법이 또 많이 쓰입니다.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방법론들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전반부에 배웠던 이론에서 즉 테스트 에러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론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좀 실용적인 방법론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부보다는 수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간단하게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알 것 같은데, 자, 데이터셋이 뭐 한 이만큼 있다고 치면 수평 길이가 데이터셋의 뭐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뭐 70%든 80%든 딱 잘라서 이 뒷꿈친 부분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로 쓰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요 70% 정도 데이터 양이 아주 많으면 70%를 써도 충분하고, 전체 데이터가 너무 작을 때는 30% 날리는 게 좀 아까우면 80% 써도 되고, 그것도 아까우면 90%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70% 정도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나머지 30% 데이터는 마치 테스트 데이터처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증만 하는 거죠. 액큐러시나 성능만 검증하는 정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진짜 트레이닝으로만 쓰고 나머지 일부는 검증용으로만 쓰겠다라는 방법론이고,
사실은 이 방법론은 그냥 필수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100% 주어졌다고 그 100%다 쓰면 바보란 얘기죠. 머신러닝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100%를 다 쓰겠다는 얘기는 검증 데이터를 따로 안 남겨놓겠다는 뜻이고, 그 말은 그냥 학습 데이터로만 검증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가 작은 놈으로만 자꾸 학습을 시키다 보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얘기하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나중에 한번 실제 간단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GPU로 돌리면서 실제 한번 데모를 다음 시간쯤 보여주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70%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계산하면 학습을 진행하는 이건 에폭이라고 보면 되겠죠. 데이터셋만큼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트레이닝 에러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감소 영향을 보이고, 나머지 30%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30% 데이터는 그것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가에 대한 정확도의 역수죠. 반대를 계산해서 그려보면 약간 중간에 딥이 있습니다. 살짝 떨어졌다가 평평해지는, 아니면 살짝 올라가는,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비헤이비어인데, 항상 이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AI들이 학습을 할 때 항상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제가 수업을 끝낸 그 말,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 라는 원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친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트레인 에러를 여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을 여기까지 진행한다라는 거는 바보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부에서 배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테스트 에러,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거지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고3 수험생의 최종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지, 참고서에 있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에 나온 그런 문제들 열심히 잘 풀어서 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실전 테스트 가서 정말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그 사실만, 이건 당연한 상식이죠.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신러닝과 고3 수험생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은 학습 방법론이. 자, 그렇다 그러면 참고서 점수를 계속 좋게 만드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능 점수에 해당하는 요 녹색 커브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미니멈이 대체로 어디 있느냐? 요쯤이라는 얘기죠. 약간 노이지하긴 한데 실제로 돌려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배치 그레디언트라면 이게 스무스한데, 미니 배치라든가 그냥 한 샘플로만 계속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이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미 다 배웠죠. 네, 노이지하지만 에버리지 비헤이비어가 어느 정도 요쯤에서 보통 이제 D 포인트라고 합니다. 무릎 모양의 요 부분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아니면 최소가 안 되더라도 뚝 떨어졌다가 그냥 거의 플랫 아웃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나친 학습하지 말고 여기서 학습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학습을 쓸데없이 많이 진행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죠. 언제 멈춰야 되느냐? 바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에러가 최소화되는, 처음으로 최소화되는 점에서 딱 멈춰줘야 된다.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고3 수험생 비유했듯이, 왜냐하면 수능 점수 잘 보는 게 중요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서 이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1, 2, 3, 4번 중에 1번은 무조건 항상 써야 된다. 옵셔널한 게 아니라 맨더터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사실은 요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각 모델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같은 모델인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약간 모델이 이미 다 학습이 돼 있고, 그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델 중에 어느 걸 뽑을 건가, 어느 특정 타임 인스턴스에서 다루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한 것처럼 70%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모델이 예를 들어 N개가 있다. N개가 있으면 N개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또 N개의 밸리데이션 에러가 나오겠죠. 그 중에 밸리데이션 에러가 최소인 놈을 모델을 선택한다. 근데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 개의 모델이 있는 상황이나, 한 모델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상황이나, 뭐 멀티플 모델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모델이 여러 시간에 다른 모델처럼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이 방법론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 학습을 시간 축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장 밸리데이션 에러가 작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스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얼리 스타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불필요하게 일찍 끝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정밀하게 거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일찍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거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놈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비어스하죠. 데이터셋을 다 못 쓴다라는 게 단점이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면 데이터셋 모으는 것 자체가 무지막지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할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거나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산점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코딩하고 실험하는 시간에 10배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걸 라벨링 하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수백 억 건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혼자 들어가서 일일이 건당 라벨링을 한다. 하나당 뭐 예를 들어 한 10초씩 걸린다 그러면 거의 수천억 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졸업 못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무지막지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30%를 날리니까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변형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변형하는 방법은 K-폴드라고 해요. 지금 그냥 마지막 30%만 밸리데이션 썼는데 꼭 왜 마지막 거를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실 뭐 가운데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철학에서 아예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예를 들면 10등분해서 10%, 20%, 30%에서
10등분 해갖고 점점점점 처음 첫 번째 파티션, 첫 번째 그룹을 밸리데이션을 쓰고 나머지 90%를 트레이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모델의 성능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를 빼놓고 나머지 1번부터 3번 이후까지 다 학습 데이터를 쓰고 그걸 학습에 두 번째 데이터로 다시 밸리데이션을 쓴 거죠. 저거로 테스트 에러를 체크해보고 그래서 각 세그멘트별로 각 모델들이 만약에 n개가 있으면 n개에 대해서 k개의 밸리데이션 에러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 모델별로 k개의 밸리데이션 에러를 에버리지 합니다. 에버리지 하면은 평균 에러가 나오겠죠. 그 에버리지 에러가 가장 낮은 놈을 선택합니다. 그런 전략이 K-fold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말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그 밸리데이션 셋의 위치를 계속 그냥 바꿔주는 그런 뭐 방법이다. 사실 똑같은 건데 그냥 약간 더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K-fold 밸리데이션의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수식이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 이제 각 파티션들을 K개로 나눠서 S1부터 SK라고 부르고 SJ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모델이 뭐 MI라 그러면 그걸 학습이 끝난 모델이 SJ에 대해서 학습이 끝난 모델을 HIJ라고 하고 그걸 다시 SJ 데이터셋의 밸리데이션 에러를 구하고 각 K개의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이걸 다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J에 대해서 구하면 평균 에러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좀 더 에버리지된 그런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 이 방법론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아마 하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 마지막 줄에 약간 관련되는 내용이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돌리는 전략을 여러 개의 모델을 써서 판단하는 전략을 보통 앙상블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앙상블 메서드.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우스개가 아니고 실제 진실입니다. AI 관련된 굉장히 수많은 챌린지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데이터셋 공개해주고 이걸 가장 좋은 성능이 내는 사람한테 뭐 몇천만 원 상금 준다 뭐 이런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딥페이크 챌린지 이런 거 있던데 아주 재미난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그런 챌린지에서 거의 항상 우승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앙상블 방법을 쓰는 하나의 AI 엔진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구조를 갖는데 예를 들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르게 시작하면 똑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더라도 결과값은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모델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N개의 모델을 동일한 데이터로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결과 살짝 모델들이 다르죠. 그러면 약간 다수결 원칙과 비슷한 형태로 예를 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러면 그 중에 1이 제일 더 많다. 그러면 아웃풋을 1로 내고 0이 더 많다. 그럼 아웃풋을 0으로 내는 이런 형태. 또는 이게 뭐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아웃풋에 그냥 평균값을 채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챌린지를 우승하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뭐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새로운 아키텍처를 쓰고 뭐 대단한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을 섞어갖고 동시에 돌려서 그거를 다수결 또는 평균을 취해서 아웃풋을 내는 방법이 대부분 우승을 하고 사실은 성공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챌린지에서는 한 0.1%, 1, 2등 차이가 한 0.1%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많아봐야 한 1%? 액큐러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만 더 내도 우승할 수 있는 거죠. 상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를 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런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돌려서 다수결 또는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약간 뭐 모델들을 여러 개를 돌려서 평균을 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약간 여기서 목적이 다르지만 평균 내는 목적이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철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폴드를 좀 익스트림하게 가져가면 이 파티션의 개수를 이 파티션의 한 이걸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 사이즈를 뭐 그래도 최소한 몇 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걸 익스트림하게 가지면 그냥 각 그룹이 하나의 데이터 샘플만 가지고 즉 배치 사이즈가 m이면 k하고 m이 같아지는. 그래서 한 개 샘플 남겨놓고 나머지 n-1개로 학습하고 또 그 다음 한 개 샘플 남겨놓고 나머지 n-1개로 학습하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n번 계산한 다음에 그걸 평균을 취해서 그 중에 밸리데이션, 평균 밸리데이션 에러가 가장 작은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하게 가져간 거고 데이터셋이 정말로 아까울 때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정말 귀하게 구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한 건 구하는데 라벨링하고 뭐 하는데 한 10만 원 드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한 100건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되죠. 1000건만 해도 1억이 됩니다. 데이터셋이 얼마큼 모으고 비용 들어가는 측면에서 힘든가를 나타내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 아주 귀한 데이터들은 정말 아껴 써야겠죠. 그럴 때는 이 K를 아예 그냥 배치 사이즈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같이 똑같은 값으로 하게 하는 그런 익스트림한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싼 데이터들이 대체로 어떤 분야냐면 전문직 분야의 데이터들이 대체로 예를 들어 어떤 MRI 영상이 있는데 MRI 영상에 뭐 종양의 위치를 라벨링 해달라. 그러면 그 일반인이 라벨링 못합니다. 알바생 고용할 수도 없고 전문의를 고용해야 되죠. 네, 다들 알겠지만 의사들이 인건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시간당 몇십만 원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사나 또는 법률 쪽 변호사들 데이터들은 그만큼 비용이 비싸진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면 재밌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론을 1번을 이건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뭐 나중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든 뭐 심지어는 비지도 학습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기 바라고요. 하나 그냥 쉽게 기억해야 될 일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말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상황은 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로스 펑션을 변화시키는 방법론이라고 했죠. 로스 펑션을 그냥 기존에는 뭐 엘프논이나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만 썼는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항을 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남들이 더 해서 쓰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수업을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겠죠.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현적인 이론을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의 핵심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강조했던 원리는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maximum likelihood. 별게 아니고 이름만 거창한 그냥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우리가 학습시키는 모델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가 최대화되도록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인 느낌의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확률 통계학에서는 사실 어떤 이론이 알려져 있냐면 사실은 maximum likelihood보다 더 좋은 이론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MAP, maximum a posteriori라는 MAP라고 약자로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요. maximum likelihood는 ML principle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는 maximum a posteriori는 MAP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P principle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베이지안 이론에 기반한 즉 뭔가 조건부 확률을 잘 활용하는 그런 원리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파라메터 세타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는 이론이다. 보통 우리는 파라메타를 변수로 그냥 학습시켜야 되는 변수, 독립 변수로만 바라보지 그거를 랜덤 베리어블로 확률 변수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확률 변수로 바라보는 순간 조금 더 엄밀하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미리 얘기하면 약간 디서포인팅한 뉴스지만 성능은 좋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었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보다 성능 좋은 것들이 많지만 안 쓴다 그랬죠. 왜 안 쓴다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MAP도 우리가 알고 있는 ML maximum likelihood보다 성능이 좋지만 안 씁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일부 이런 상황에서만 응용될 뿐이지 이유는 무지막지한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연산량 정도가 아니고 계산 불가능합니다. 자, 왜 계산 불가능한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maximum likelihood는 뭐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예측하는 조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파라메타 세타를 찾아낸다. 이게 이제 ML 프린시플의 기본 원리인데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한 거죠. 세타를 보통은 그냥 unknown 파라메타로 unknown 파라메타라는 얘기는 unknown deterministic 파라메타가 네, 이거를 unknown 랜덤 파라메터로 보는 순간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랜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분포가 등장합니다. 세타에 대한 분포가. 우리가 그동안은 세타에 대한 분포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확률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이 방정식의 해에 해당하는 거였지 확률 분포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베이지안 새로운 시각으로 세타의 확률 분포를 고려해보자. 이거를 이제 보통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 이론인데 굳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언급하는 이유는 이 관점에서 보면 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들이 저런 형태를 써야 되는가가 자동적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지안 이론에 의해서 S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XY 슈퍼바이즈 러닝 가정하고 XY 페어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셋이다. 되겠고요.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프라이어 또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베이지안 확률이죠. 이거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셋의 확률로 나눠준 거고, 요놈은 다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라이클리우드라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라이클리우드의 식하고 동일한 식이 분자에 들어가는데 추가되는 게 있죠. 방금 얘기한 프라이어가 추가되죠. 여기에 이제 X라는 분포들이 또 이렇게 곱해지는데 분자분모 서로 캔슬돼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이게 세타 S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세타에 대해 적분해버리면 세타가 날아가죠. 분모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방법이 성능이 좋지만 아무도 안 쓰는 이유는 바로 이걸 계산해야 돼요. 포스테리어를. 근데 분자는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맨날 계산하는 거고, 맥스멀 라이클리후드 할 때 세타는 뭐 적당한 나중에 뭐 가우시안이나 이런 걸 가정할 겁니다. 가정할 텐데 문제는 이 분모에 있습니다. 세타의 디멘전이 보통 이제 뭐 간단한 CNN만 하면 세타의 한 1000만 디멘전 되죠. 챗GPT 치면 한 1조 디멘전은 됩니다. 그러면 세타의 디멘전이 1조 디멘전이니까 다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1000만 개의 변수를 갖는 다중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컴퓨테이션 파워가 좋더라도 이런 계산을 시작하면 우주가 끝날 때까지도 계산이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분모를 계산하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계산 불가능한 것을 다루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연구하느냐? 자, 이걸 계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이론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항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베이지안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스티어를 만약에 세타의 디멘전이 아주 간단한 경우 한 10디멘전 정도 되면 계산하겠죠. 뭐 그런 간단한 문제는 계산을 했다고 치면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게 라이클리우드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 때 사실은 이게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시키는 위에서 계산된 이 포스티리어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맥스멀 라이클리우드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모델하고 같이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 적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0만 점, 디멘전, 뭐 1조 디멘전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나오면 이제 사실은 머신러닝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웃풋 분포를 찾아낸 거니까.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은 데이터의 조건부 확률을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이걸 알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DLM 이론에 의하면 모델의 아웃풋은 분포의 평균 값을 그냥 스칼라 값으로 요약해서 뽑아낼 수 있다고 했죠. 이거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y를 구하고 이거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이게 모델의 아웃풋이 되는 리그레션의 이제 어떤 결과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만약에 리그레션 문제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하다면 간단한 경우에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데 일반적인 딥러닝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더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론적으로 이 적분을 계산 안 하고 이 결과값을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형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 베이지안 방법을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는 세 번째 알고리즘적인 방법,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하고 잘 결합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 최종 결과값을 적분은 구하지 않고 적분의 그냥 하나의 샘플값, 보통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샘플 값을 찾아내는 형태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최근에 재미난 많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 가서 그런 분야를 연구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MAP 방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ML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가 달라집니다. 식이 똑같은데 뒤에 프라이어가 있습니다. 즉, 파라메터가 랜덤하다고 가정하는 순간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고 그게 뒤에 복해진다는 얘기. 자, 이거는 그냥 likelihood 그 자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최대화를 시킬 때 편의상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기 때문에 최대화를 하죠. 자, 이쪽 식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서메이션이 되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프라이어에 로그가 더해지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 P세타의 로그를 취한 게 더하는 거, 그게 바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원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거기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복잡한 적분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지안 메서드가 뭐랄까 쓸모없는 이론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P세타를 보통 가정을 합니다. 이건 계산 불가능한 거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가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에도 이미 썼었지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딥러닝에서 파라미터들을 대체로 가우시안 분포로 이니셜라이즈를 했죠. 뭐 그게 뭐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과 비슷하게 만약에 세타가 가우시안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음수 양수 다 될 수 있고 평균이 제로이고 뭐 대체로 어느 정도 그런 표준 편차가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가우시안으로 가정해도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산을 타우라고 한다 그러면 이 P세타의 로그를 취한 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어떤 세타라는 놈의 절대값의 제곱, 세타의 평균값은 제로니까 형태. 즉 세타의 L2 놈이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라. 이게 지금 전체가 최대화하고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타 제곱을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세타의 L2 놈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넣는다라는 거는 바로 베이지안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로 설명한 게 이런 얘기고요. 이게 사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데 PX가 붙어 있죠. PX는 이미 주어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헤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세타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P세타를 만약에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면,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별게 아니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세타의 L1 놈의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아니고 그냥 절대값 형태입니다. L1 놈은 어떤 세타라는 벡터의 각각 엘리멘트들의 그냥 절대값들을 다 합친 거가 L1 놈이죠. 자, 이랬을 때는 이 텀이 그냥
세타의 L1 놈 형태로 각 엘리먼트들의 절대값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프라이어를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봤을 때다. 자, 이 개념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겠죠. P세타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다른 분포로 가정하면 거기에 맞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나오게 된다.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L2 놈 아니면 L1 놈을 많이 쓴다. 왜냐면 것들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L1 놈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배울 내용인데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굉장히 스파스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올 제로 만들고 몇몇 엘리멘트만 넌제로로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고 스파스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딥러닝 경량화하는 분야에서 프루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이렇게 불필요한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은 다 잘라주는 커넥션을 잘라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프루닝을 이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L1 놈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면 자동적으로 파스한 네트워크가 튀어나온다라는 게 이미 이론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면 뭐 라쏘 기반의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은 대학원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쪽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뭐 그런 이론들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히 말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거의 한 학기 강의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스 펑션의 변화를 줘서 세타 파라메타들의 L2놈 또는 L1놈을 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다. 즉,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 또는 갭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오버피팅을 줄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알고리즘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중에 대표적인 게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드랍아웃 기법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특히 CNN 계열의 네트워크들은 거의 언급을 안 해도 드랍아웃을 대부분 쓴다고. 왜냐하면 이거 쓰면 더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프루닝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트워크 커넥션을 잘라주는 사실 이거를 랜덤하게 잘라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봅니다. 언제 잘라주느냐? 학습할 때 각 데이터 샘플별로 다르게. 그러니까 데이터 샘플이 한 수억 개가 있다. 그러면 수억 번 데이터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랜덤하게 다른 커넥션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풀리 커넥트일 때는 그냥 하나의 행렬로 인풋 레이어가 아웃풋 레이어로 변환이 됐죠. 근데 이게 더 이상 하나의 행렬이 아니라 물론 행렬로 볼 수 있는데 그 행렬에 엘리멘트들이 대부분의 구멍이 퐁퐁퐁 뚫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올 제로고 몇 군데만 난 제로인 그런 행렬들로 연결이 되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 행렬이 레이어별로 바뀔 때마다 다른 행렬로 랜덤하게 바뀌고 데이터 샘플이 하나 새롭게 들어올 때마다 또 랜덤하게 또 바뀐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 딱 구조가 정해져 있어도 학습하기가 어려운 게 딥러닝인데 구조를 그냥 시시각각 레이어별로 데이터 샘플별로 다 바꿔주겠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을 해보면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테고, 자 어쨌든 구현하는 방법론을 따져보면 각
레이어별로 이게 첫 번째 레이어가 여기고 두 번째 레이어가 활성 코드로 돼 있을 때 어떤 노드의 값은 그러니까 전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요 레이어를 본다고 할까요? 이게 지금 5개의 노드가 있는데 저 5개의 노드 중에 어떤 노드들을 꺼버릴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랜덤하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랜덤하게 결정하는데 유니폼한 분포, 유니폼이라기보다는 어떤 끌 확률이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 잡으면 펴지는 거니까 펴질 확률이 P가 되도록 노드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P가 0.9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90%는 켜지고 한 4.5개 되는 거죠. 10% 정도, 그러니까 한 4개 정도는 켜지고 1개 정도 꺼지게. 근데 어느 게 꺼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랜덤한 벡터를 유니폼한 0에서 1 사이에 벡터를 만들고 P보다 작은 그런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P보다 작은 놈들은 1이 되고 P보다 큰 놈들은 0이 되겠죠. 그래서 P의 확률로 어떤 놈은 1이 되고 원마이너스 P 확률로 어떤 놈은 0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매스크가 되고 이 매스크를 위에 리니어한 오퍼레이션, 여기서 계산된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의 아웃풋을 곱해줘 버리면 마치 0으로 된 부분들은 제로가 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이어도 동일하게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랜덤하게 패턴을 바꿔줄 수 있고 각 데이터 샘플별로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성능이 잘 나올까를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아까 얘기한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 성능이 잘 나오는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뒤에 학생?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죠? 뒤에 학생? 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챌린지에 우승하는 꿀팁을 알려줬죠. 이게 뭐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쵸? 이 앙상블을 얘기했는데 바로 드랍아웃이 성능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놈이 간접적으로 앙상블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한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 샘플에 대해서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샘플이 들어오면 또 다른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패턴이 한 10,000개가 쓰였다. 학습하는 과정에. 그럼 마치 10,000개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서 엉상블하는 효과를 내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 결과값들이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로짓이라고 부르는 소프트맥스 직전의 값들, 소프트맥스의 인풋 값들이 어떻게 보면 로그 프로바빌리티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로스 펑션에서 이런 샘플들이 다 로그 값으로 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른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들이. 네, 로그 값들이 더해진다는 얘기는 그 값들이 로그 안으로는 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양한 앙상블들의 결과값들이 로짓 값, 소프트맥스 직전 인풋 값 도메인에서 볼 때는 마치 다 곱해지는 형태가 되고, 생각을 해보면 그 로그 앞에다가 패턴의 개수,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n분의 1을
해버리면 이게 로그 안으로 엑스포넌트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n개를 쫙 곱해서 그거에 n분의 1 승을 하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아는 사람 있나요? 여기 노란 옷 그쵸? 기하평균 이름. 즉 무슨 얘기냐면 드랍아웃은 앙상블 효과를 내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앙상블에서 평균을 취해서 아웃풋을 뽑는다고 그랬죠. 다수를 기하지나 보통은 산술 평균을 쓰는데 이놈은 기하 평균을 쓰고 있다. 근데 뭐 산술 평균이나 기하 평균이 비슷한 거니까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근데 요걸 이제 구현을 할 때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놈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이 패턴이 어떤 게 꺼지는지 켜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렐루 쪽에서도 이런 현상을 봤는데,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렐루가 들어가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 안 됐었죠.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여기 여학생 기억나나요? 옆에다가 시노비 시스템에서 배운 어떤 개념으로 간단히 설명했었죠. 옆에 남학생 여기 하얀 옷. 네? 네? 됐죠? 파워가 2분의 1씩 주니까 밸류는 그거를 파워를 2배를 높여줘야 되니까 루트 1을 계속 곱해줬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짓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아웃풋 노드 중에 원마이너스 P개가 날아가 버리니까 파워가 P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확률이 P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는 또 P씩 줄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타임에서 평균적으로 패턴은 바뀌지만 파워는 평균적으로 P씩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인퍼런스 할 때, 트레이닝 할 때 계속 주니까 인퍼런스 할 때 이놈을 모방을 해줘야 돼요. P씩 주니까 그걸 인버스 시켜주기 위해서 P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죠. 렐루의 파워 리덕션을 보상해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인퍼런스 때 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에 이렇게 그냥 하고 인퍼런스 때 P분의 1 곱해줘도 되고, 인퍼런스 할 때 아예 그 패턴을 구할 때 여기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P분의 1을 나눠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때 P씩 주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가 P씩 줄었으니까 여기도 P씩, 인퍼런스 때 아예 같이 줄여줘도 되고, 그 방법보다는 인퍼런스는 그냥 두고 트레이닝 할 때 파워가 P를 준 거를 다시 인버스 시켜주려면 P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노비 시스템을 좀 알고 있어야 명확하게 개념이 이해가 되겠죠. 시노비 시스템 안 배운 학생들은 꼭 배우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시노비 시스템을 배운 학생들은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문제는 아닌데 약간 인풋 피처를 골라내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인풋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CNN 같으면 뭐 피처 맵을 가지고 뭔가 처리한 것들이 많았죠. 뭐 예를 들면 캐스터 RCNN 이런 같은 것 중에서 뭐 피처 맵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처리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랬을 때 그 피처에서 어떤 피처를, 피처 벡터가 뭐 예를 들어 100디멘전이다. 그러면 그 100개 중에 예를 들어 딱 10개만 내가 골라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그리디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를 뭐 순서대로 하나씩 피처를 집어넣고 그 처음 집어넣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두 번째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올라가면 계속 진행하고 떨어지면 거기서 스탑하고 세 번째 넣었을 때 올라가면 계속 진행하고 떨어지면 거기서 스탑. 그래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그때 그냥 피처 개수를 예를 들면 4개째까지 올라가다가 5개 떨어지다가 4개 피처만 가지고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뭐 굉장히 그냥 휴리스틱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풋 피처를 고르는 방법. 이거는 좀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미없는 토픽입니다. 이걸 좀 재밌게 쓰는 방법은 이제 약간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디시전 트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랜덤 포레스트며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각 그 트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어떤 변수를 쓸 건가가 어떤 순서로 쓸 건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비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긴 한데 그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메저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건 정보 이론이고요. 다음 학기 정보 이론을 강의를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정보 이론에서 어떤 두 개의 변수의 결합,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거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두 변수의 코릴레이션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정보 이론에서 얘기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확률로만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봤던 컬백 라이블러 우리가 배웠나요? 혹시? 컬백 라이블러 비슷하죠? 안 배웠죠? 네.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두 개의 분포에 대한 어떤 두 확률 분포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리를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엔트로피 차이로도 계산이 되고 요걸 계산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아웃풋 라벨과 가장 높은 놈을 가장 먼저 루트 노드에 쓰고 그 다음 단계 레벨의 또 노드에는 두 번째 코릴레이션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은 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방법이 현재 사실 가장 파퓰러하게 기존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카트라든가 C45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 이론적인 메저들도 여러분들이 피처를 특히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의 피처를 순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것도 중간중간에 피처가 선택된 다음에 그 피처의 성능을 검증할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검증하고 어느 피처를 결정할지를 마치 모델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비싼 방법이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모자란 게 사실은 오버피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니까 파라미터는 많은데 데이터는 적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부풀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주어진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예를 들면 영상으로 치면은 좌우를 뒤집어 준다거나 상하를 뒤집어 준다거나 살짝 45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이면 밤에 찍은 사진처럼 바꿔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브라이트니스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살짝 바꿔준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컨비네이션들을 한 10개만 조합을 하더라도 각
변화를 주는 오그멘테이션 방법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다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개의 컴비네이션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각 방법론별로 한 10개의 디스크리트한 값만 취하더라도 10 곱하기 10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거의 무지막지 않겠어요. 거의 100억 개,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 100억 개로 뻥튀기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트레이닝이 100억 배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인공적인 데이터니까. 왜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뻥튀기라면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항상 따라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하다 보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없는 디스트리뷰션, 실제 생활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버리니까 열심히 학습시켜봐야 실제 나중에 인퍼런스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얼마 전에 딥러닝 유명한 혁신 3인방이 있었다 그래서 오픈 AI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일리아 서스케버가 작년 ICML에 와서 기조 강연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LLM의 스케일업 시대는 끝났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언론은 잘 안 나온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챗GPT 같은 계열의 LLM들이 이제 쓸만한 데이터들은 다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갖다 쓸 만큼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더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번 시간에 6장에서 배운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죠. 무슨 얘기냐면 파라메터 사이즈를 늘리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듯이 전반부에서 배웠듯이 데이터 사이즈도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다 써버렸다는 얘기를 암시하는 선언을 해버린 거죠. 오픈 AI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 뭐 제발로 나왔는지 모르지, 제발로 나왔는지 아니면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창업자가 더 이상 추가적인 데이터는 얻기가 힘들다라는 암시를 한 겁니다. 스케일러의 시대는 끝났다. 더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1.7빌리언 챗GPT4가 파라미터 사이즈가 1.7 트릴리언이죠. 그거 뭐 10배로 늘려봐야 성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데이터를 10배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대안은 그러면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 성능 좋은 챗GPT5로 계속 랜덤하게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죠. 딱 지금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로 현재 ongoing 바로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방금 얘기한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게 이미 LLM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라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엉뚱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 현실하고 다른 데이터가 나오니 그거 열심히 학습해봐야 현실 세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6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은 파라메터 사이즈와 데이터셋의 관계, 둘 사이의 비례 관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제 LLM의 한계에 봉착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배드뉴스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굿뉴스입니다. 왜냐면 뭐가 문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임무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6장이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는 챕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6장을 열심히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는 NLP를 배우기 위한 전 단계로 RNN을 잠깐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나갈 테니까 또 보기 바랍니다.